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 씨가 오늘 일주일 만에 경찰에 재출석했습니다. 이 소식에 이어서 어제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 이야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전지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선균 씨가 조금 전에 경찰에 출석을 했고 이 관련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영상 보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 심리적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예, 오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모바일 정밀 검사 음성 나왔는데 결과 확인하셨습니까? 기억하는 사실대로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성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또한 오늘 가가지고 솔직하게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약 투약한 사실은 있습니까? 예, 조사 과정에서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소환 조사에서 어떤 부분 좀 설명하실 예정이신가요?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흉악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경찰의 수사 역량을 한층 더 높여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 침해 범죄, 더욱 교묘해지는 마약, 사이버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겠습니다. 네, 배우 이선균 씨가 일주일 만에 경찰에 재출석했는데 사실 지난주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 하지만 또 인정한 여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먼저 오윤성 교수님, 사실 오늘도 뭐 어떤 이야기를 할 거라고 기대는 없었지만 뭐 그런 혐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나왔던 게 보면 질문에 이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게 마약 투약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간이 그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난 28일에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쳐서 25발을 약 한 길이가 8에서 10cm 정도 되는 것을 한 100개 정도를 채취해서 세척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구간 감정을 해 본 결과 네. 영장에 기재된 그 대마 또는 향정 모두 음성, 즉 다시 말해서 긴급 정밀 그 감정 결과도 음성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통상 이게 한 달에 모발이 1cm씩 그 자라니까 적어도 이 의미는 이 감정이 이제 최소 한 8달에서 10달 정도는 마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 근데 이것을 마약 투약 사실이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10달 이전에 만약에 마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네. 근데 이제 하나 첫 번째 이제 의혹이 있는 것이 그렇다면 왜 지금 과학적으로는 현재까지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왜 유흥업소 실장에게 3억 5천이라고 하는 거금을 건넸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의혹이 자아지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과거의 사례를 좀 비춰서 살펴보면 박유천 씨 경우에는 소변, 모발, 정밀 검사 모두 음성이 나왔지만 결국 다리털에서 양성이 나와서 덜미가 잡혔거든요. 그렇다면 이선균 씨도 아직 채모에 대한 분석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섣부르게 뭐 했다 안 했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박유천 씨 경우 같은 경우도 소변 그리고 모발 정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리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서 덜미를 잡힌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찰은 지금 현재 이선균 씨의 다리털을 이제 확보를 해서 정밀 검사를 지금 현재 의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이를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긴 한데, 근데 이제 좀 만약 여기에서도 음성이 나오게 된다. 네. 그렇다면 이 경찰의 여러 가지 수사가 좀 무리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예. 또 이제 이 마약 수사가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전지현 변호사님, 이 변호인의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판단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성균 씨가 들어가면서 솔직하게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네.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네. 진실이 우리가 뭔지는 알 수가 아. 없지만
저번 일요일 날 이성균 씨가 1차 조사를 받았었잖아요. 그때 경찰 관계자를 통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뭐 진술을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뭘 물어봤는데 대답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랬더니 변호인단에서 바로 발끈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앞으로 우리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하는 거는 나오는 증거를 봐서 적절하게 법리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변호인 발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까지 간이 검사, 모발 정밀 검사 다 음성이 나온 상황에서 적어도 마약 흡입 부분에 관해서는 이성균 씨에게 무엇이 진실인지 솔직한 대답을 받기는 어렵겠다는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예. 다만 그 뭐 3억 건너간 부분에 대해서 공갈 혐의로 고소한 부분 그것과 관련해서는 뭐 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일단 마약 혐의에 대해서 아직 미지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가 진실인지 그래서 그 3억과 마약 투약과의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유흥업소 실장인 A씨와의 관계가 뭐였는지 또 왜 3억을 건넸는지 공갈 혐의로 협박을 당한 건 왜였는지 이런 것들이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아, 저도 공갈 혐의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이게 네. 고소장을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갈을 했다는 거는 누군가를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는 돈을 받아냈다는 건데 3억 원이라는 돈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유흥업소 실장 휴대폰하고 무슨 계좌 같은 거 조사를 하다가 지금 이성균 씨한테로부터 3억 원 건너간 그 내역이 나와가지고 이성균 씨한테까지 그 수사가 번진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되게 궁금한데 이 또 A 씨라는 사람이 보면은 한 의사로부터 마약류를 공급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납품같이 이렇게 나눠준 걸로 분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협박을 받았다면 또 이성균 씨가 거기 유흥업소에 드나들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드나들었다면은 이게 이 유흥업소 실장이 그 받아가지고는 분배를 했던 그 마약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경찰이 풀어야 될 숙제인데 이거는 마약 혐의에 관한 이성균 씨에 관해서 이게 진짜 뭐 흡입을 했다는지 공급을 받았다는지 이 부분들이 명확히 나와야지 그 부분까지 풀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성균 씨의 일방적인 진술밖에는 의지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결국은 이 3억 원을 줬잖아요. 네. 준 거는 이제 맞는 건데 그렇다면은 스스로도 뭔가 좀 이렇게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사실 그런 추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거든요. 스스로 캥긴다는 건 이성균 씨요? 네, 이성균 씨 본인이. 근데 이게 마약 혐의로 관해가지고는 뭔가 입건되기 전에 내사를 받는 상황에서 지금 고소를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3억이 건네간 것 자체는 지금 부인을 할 수가 없은 상황에서 협박을 당했다고 고소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고소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피해자로서 고소를 한 건지 아니면은 마약 같은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어떤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단 고소를 한 건지 본인에 대한 그런 비난 가능성이라든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고소를 한 건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이성균 씨는 마약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분은 좀 다릅니다. 가수 지드래곤은 마약 투약한 적 없다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오히려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떤 일종의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아까 이성균 씨의 경우하고는 지금 상당히 좀 상반되는데 실제 지 드래곤 측에서 선임한 그 변호인 팀에서는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진행을 위해서 11월 6일 날 인천경찰청 광수대 마약범죄 수사기에 자진 출석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이제 사실 이 지 드래곤 씨와 관련돼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떤 소문들이 많이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유포돼서 이 권지용 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가는 것에 대해서 언론 미디어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추수성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끝까지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제 지 드래곤 측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것을 갖다가 수세적으로 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공세적으로 네.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전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리자면 이것도 변호인의 입장에서 또 질문을 네네. 드리자면 사실은 이성균 씨의 대응, 지드래곤 씨의 대응 전혀 다르거든요. 이거는 왜 이런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정말 억울해서 뭐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지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부인을
하면서 또 고액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는 뭐 이거 서로 뭐 상충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본인과 관련한 진술이 어디까지 나올지도 모르고 내사 단계가 어느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위약금 매상이라든지 불이익을 받을 부분이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선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지드래곤이 자기는 자기는 마약을 해놓고 거짓말하면서 뒤에서는 변호사 선임했다 이렇게 우리가 몰아갈 건 아니라고 일단 보고요. 예. 그리고 지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31일 날 이제 인천 경찰청에서 마약 혐의를 적용해서 지드래곤의 통신 내역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지만은 법원이 범죄 사실이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거든요. 예. 이게 휴대폰 압수, 뭐 주거지 압수도 아니고 그냥 통신 내역 압수 영장인데 이거를 그것도 기각을 기각이 했다는 됐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명 단계가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이제 경찰이 확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영장을 통해 가지고는. 예, 예. 근데 지드래곤은 그만큼도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찰이 쥐고 있는 쥐고 있는 그런 관련 사실이 지드래곤의 경우에는 좀 약한 게 아닌가 일단 그런 사실이 듭니다. 뭐 물론 또 진행이 돼야지 실제로 마약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영장 기각된 이후로 지드래곤 그 10년 넘게 옆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해왔던 뭐 경호원이라든지 그냥 뭐 스타일리스트 같은 사람들이 지드래곤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옹호하는 댓글을 올리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자진 출석해서 검사를 받겠다고 하니까 예.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검사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도 이성균 씨 모발 이번에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안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처럼 네. 이게 마약 검사는 뭐 소변, 모발뿐만 아니라 채모 전체를 채취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우리는 잘하면 이발을 하지만 네. 또 다른 채모는 또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어디를 염색을 하고 뽑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 부분에서는 나올 걸리기 것이다.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현희 씨가 고소했는데 심경 어떻습니까? 피해복 계획 어떻게 되세요? 실질 심사에서도 혐의 인정하셨어요? 오늘 어떻게 소명하셨어요? 사기 범행 이후에 남현희 씨에게 접근한 겁니까? 네, 이틀 동안 20여 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그리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이 재혼을 발표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지 보름도 안 돼서 결국 전청조 씨는 구속이라는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느 때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만큼 좀 중대한 사안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 지금 피해자가 15명이고 피해 금액이 19억 원이라 그러면 정말 중대한 사안이고 그리고 남현이라는 스포츠 스타하고 여성지를 통해 가지고는 결혼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봤는데 이 사람이 2020년에도 한 10여 명 사기를 쳐가지고는 2억 넘게 편취한 금액을 가지고 2년 3월 징역이 확정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가만히 앉아가지고는 그냥 혼자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막 이렇게 투자 강의도 하고 여기저기 뭐 이렇게 투자 권유도 하고 또 펜싱학원도 또 매널이라고 자기가 네. 운영을 했다 그래요.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이미 많고 금액을 편취당한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저기 다 제보가 들어갔고 나도 당해서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본물처럼 퍼지니까는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전청조 씨 관련해가지고는 고발장 접수된 게 수천만 원이라 그랬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이렇게 지금 뭐 고급 레지던스에 살면서 한 달에 거의 3천만 원 관리비까지 그러니까요. 냈다고 하는데 이거 세 발의 피 아니야 했는데 구속영장 나올 때 보니까는 이미 피해 금액이 19억 원이라고 봐서는 예. 추가로 더 내가 나올 피해를 가능성. 받았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펜싱협회에다 30억 투자한다 그랬다면서요. 네. 돈이 그만큼 있으니까 투자한다 그랬겠죠. 그러니까요.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이 전청주 씨가 이 방송 인터뷰를 한 게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뭐 또 한 번의 파장이 예고가 되는데 사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뭐 제가 인터뷰하면 남현이가 다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오윤성 교수님, 사실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어쨌든 구속이 되기 전까지 언론사 인터뷰도 계속했고 어제 나온 영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길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심리는 뭘까요? 일단은 이제 이 그 전청조 씨 같은 경우는 남들의 관심을 굉장히 받고 싶어하는 그런 기본적인 성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모든 걸 얘기하게 되면 남현희 씨가 쓰레기가 되고 나만 산다. 내가 나쁜 사람이 돼야 이 사람이라도 산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저렇게 얘기를 일단 했다는 것은 자기는 지금 살아남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차피 살아남기 힘든데 자기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야 이미 나쁜 사람이 된 상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라도 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남현희 씨에 대해 가지고 이제 금전적인 얘기들을 갖다가 좀 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동생한테 용돈 준 거, 어머니한테 용돈 준 거, 그뿐만 아니라 뭐 고액 그 차량 사준 거부터 해가지고 즉 금전적 이득은 나보다도 이 남 씨가 훨씬 더 많이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또 이제 초기 단계에 그 스토킹 그 범죄로 긴급 체포를 당했다 풀려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 사람 이 그 전시의 주장에 의하면 사실은 그것이 이 휴대폰 그 내에 남 씨 휴대폰 내에 자기 그 공인 그 인증서가 있어서 그걸 찾으러 갔는데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뭐 한 열흘 전만 하더라도 문제 제기하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갑자기 손절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그 나름대로의 서운한 그런 감정이 포함이 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남현희 씨가 고가의 차량 그리고 가방이나 목걸이 등등 선물 받은 귀금속류를 모두 임의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소유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의사까지 밝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공모 의혹을 좀 벗어나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먼저 이거를 나중에 몰수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게 그 소유가 아니어야 돼. 그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여서는 네, 안 네. 되거든요. 예. 근데 남현희 씨가 소유권을 포기를 했다면은 이거는 일단 국고에 귀속은 됐고 나중에 피해자를 배상하거나 하는데 쓰일 수는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모 의혹을 벗는 것과는 좀 별개의 왜 문제인가요? 공모라는 거는 저 전청조 씨가 사기를 하고 금액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남현희 씨가 이 사람이 재벌 혼외자가 아니고 거짓말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거를 뭐 판을 깔아준다거나 묵인하거나 방관한다거나. 방관했거나 네. 이런 점이 있는가를 봐야지 이거는 전혀 그 벤틀리 승용차라든지 고액의 뭐 반지라든지 이런 거는 사기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중에 이거를 이 사람이 다 사기는 치고 알아서 선물로 했을 때 모르고 받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거는 뭔가 지금 본인한테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 부담감을 덜기 위한 거지 단지 저것만으로 공모 의혹을 벗을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 받았잖아요. 네, 받았으면은 이게 공범자들끼리 뭔가 이렇게 그 수익을 나눈 걸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모 의혹을 유추하는 이미 받았으니까 그건 네. 하나의 단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그게 뭐 범죄 혐의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있어도 가지고 있건 그걸 내놨건 지금 일단 비난은 어떤 좀 피할 수 수그러들 수 있을지는 있지만, 몰라도 네. 범죄 의혹을 밝히는 데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네. 네. 또 그런가 하면요. 이 남현희 씨 같은 경우는 이 전청조 씨와의 대질 조사를 또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쨌든 나는 당당하다, 나는 공모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근데 아까 이제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쪽에서 뭐 대질 조사를 요구를 하던 거짓말 탐지기를 타겠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이 사건 즉 다시 말해서 이건 두 사람 간의 관계지 이 사기 사건하고는 별로 큰 상관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어떤 그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결혼 재혼 소식이 발표됨으로써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피해자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저 스스로 자기들이 네. 그걸 밝혀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면 이 아이비 진학에 유리한 각종 그 스포츠 뭐 예를 들어서 펜싱이라든가 아이스하키, 승마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강남에 있는 그 재벌가들을 상대로 해서 한 달에 1인당 3억을 받는 예. 대형 프로젝트를 갖다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거는 그 전청조가 아주 그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남현희의 후광 효과를 통해 가지고 지금 사기 행각을 쭉 이렇게 이어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언론에서 공인을 받고 그것으로 좀 더 판을 더 키우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 큰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자기 발목을 갖다가 결정적으로 잡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공모 여부에 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어쨌든 경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20년 넘게 그렇게 일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남현희 씨에 대해서 그런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남현희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운동선수로만 살아가지고 뭐 세상 물정을 몰랐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운동선수들 중에서는 순수하게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남현희 씨 같은 경우는 운동선수 출신이긴 하지만 실제로 커다란 그 펜싱 학원, 이 아카데미를 열고 경제 생활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투자 뭐 어떤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도 열고 거기에 본인이 참여하는 소위 얘기하는 40대 여자 사업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이 전시의 여러 가지 어떤 사기 행위로 단기간에 엄청난 그런 금전적 이익을 갖다가 얻는 쪽에 있었다라고 본다면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본인이 완전히 어떤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도덕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법적인 것은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법적인 것은 좀 따져봐야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 남현희 씨의 이것과 관련해서 공모 여부. 공모 여부요. 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뭐 남현희 씨 대질 조사도 요청했다 이렇게 네. 하는데 대질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각각 인터뷰하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니까 남현희 씨는 나 억울해 하면서 대질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각자 얘기하면서 너 이때부터 알았잖아, 너 이때부터 알았잖아 그냥 다른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전청조 씨가 인터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남현희는 올해 초부터 내가 재벌 혼외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알았다 있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남현희는 또 이제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와중에서 임신 테스트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보면은 그 전청조 씨가 뭐 어머니, 아버지, 뭐 대역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카톡도 보내고 뭐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통화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언제 이렇게 남현희에게 보여줬는지 그 시점을 일단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둘이 같이 거주하던 그 고급 레지던스요. 네. 거기 사는 유튜버에게도 뭔가 이렇게 투자 사기를 권하고 투자를 권유를 하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수억 원에 이르고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또 그 집에 또 찾아갔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뭐 남현이가 뭐 요리도 해줬다, 같이 뭐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 얘기를 어디까지 들었는지를 이게 3자한테 각각 진술을 받고 알아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뭐 그 전청조 씨가 운영하는 그 학원의 수강료를 남현희 씨의 계좌로 받았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가지고는 그러면은 그 수강료만 받았는지 이 사람들이 회원들을 모집을 하는데 남현희가 뭐 공조를 해줬는지 재벌 혼외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은 사귀다가 뭔가 이렇게 배신을 받고 그걸 결별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 관계가 지속이 됐는지 사업 파트너로서 있었던 건 아닌지 그다음에 저 전청조가 여기저기 뭐 이렇게 투자 강연도 하고 다니면서 얼마를 받고 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남현희의 이름을 팔 때 그거를 묵인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묵인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얼마가 들어왔는지 수강료가 들어왔는지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공모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운동선수라서 몰랐다 이 얘기는 지금 많은 금액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탈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와닿지 않겠죠. 지금 그 편취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남현희 씨가 만약에 이게 사기일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뭐 사기라는 걸 알았으면 당연히 공범이 될 수 있겠지만 일지도 모르겠다. 미필적 고의 이 정도라면은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 사기일 줄 이 사람이 거짓말한다는 거 알았어. 재벌 혼외자라고 나한테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는 거 알았잖아요. 별 능력이 없고 거짓말하고 그 실체를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녀.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그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돈 받는다는 걸 알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미필적 고의다 막 그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밝혀져야 될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혁신위의 당 통합을 위한 화합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키로 했습니다. 오늘 징계 처분 취소가 의결된 대상자들은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위원장입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나는 징계를 취소하고 안 하고는 나는 내 정치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년에 내 출마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징계를 받은 게 앞으로 정치 역정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당 지도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예. 예. 고생이 참 많다. 지지율이나 올려라. 예. 예쁜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대변인은 방송 나가가지고 이준석을 제명해야 지지율이 3-4% 오른다 그러고 있는데 네. 아니 그런 대단한 카드를 놔두고 왜 이준석을 제명하지 않는 거죠?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4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이 국민의힘이 논란이 됐던 홍준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혁신위에서 결정을 했고 이 국민의힘에서 전격적으로 수용을 한 건데 먼저 김용남 의원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징계를 취소한 배경 일단 뭐가 있을까요? 혁신이나 당 지도부가 내선 이유는 통합이죠. 뭐 직접적으로 보면 얼마 전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 이상 차이로 대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이 사람 저 사람이 힘을 모아야 되는 시기이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특히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면서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예. 뭐 직접적으로 이유를 말씀드리면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래서 다급해진 상황에서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시 다 끌어안자. 네. 뭐 그게 직접적인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또 시큰둥하지 않습니까?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기 선거가 없거든요. 어차피 대구시장의 임기는 2026년까지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2026년에 재선 대구시장은 아마도 출마를 안 할 거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본인 스스로 밝혔듯이 나는 뭐 선거도 없고 징계를 취소하나 마나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이고 이준석 전 대표 입장은 징계 취소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느냐. 내가 이 징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국민의힘 당대표였는데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과정에 징계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거를 취소만 하고 그냥 이 상태로 당에 남아있으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입장이고 아마도 이준석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은 원래 내가 있던 자리에 돌려놓던지 아니면 원래 있던 자리만큼의 권한이나 어떤 힘을 나한테 주던지 그러기 전에는 나 안 만나겠다. 뭐 이런 취지 아닌가 싶어요. 네. 두 사람 당사자도 반발하고 있지만 어쨌든 당 내부 사정을 보면 안철수 의원은 지금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 제명 얘기하고 있고 또 인요한 위원장에게 오는 문자 상당수가 이준석 전 대표 제명 요구 문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혁신안 가지고 이 징계 취소 결정으로 당이 진짜 하나로 갈 수 있느냐, 이거 의미 있는 결정이냐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되게 정치권에서 빅마우스 하면 뭐 여러분이 있지만 일단 뭐 홍준표 시장님이나 이준석 전 대표가 빅마우스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이 참 노련을 하고 그림을 좀 크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지금 두 분이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만들어놓은 운동장에서 플레이를 하는데 좀 수비수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혁신과 관련돼서 제대로 기초에 입각해서 상식적인 그런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에서는 국민을 향해서 여론을 향해서 플레이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 인요한 위원장이 상식에 입각해서 언론에 입각해서 당 개혁, 정치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수동적으로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향후에 인요한 그 혁신위원회의
그 결정 사항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부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 국민의힘이 이 징계를 취소한 데 대해서는 이 민주당에서는요,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공천하려고 하는 거다. 자, 공천을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한번 저희가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준석을 노원에 공천하는 것이다. 공천을 줬는데 그걸 안 받겠다고 나갈 수도 없고. 그렇죠. 예를 들어 노원 하나를 포기한다는 개념으로 이준석 씨에게 노원 공천을 제안하면 공천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면 그건 탄압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준석 씨, 노원 공천 받습니다. 준비하세요. 네. 정기국회 예산이 12월 12일이거든요. 예. 뭐 그 이후에 그 한 다음 주 정도 생각 안 하겠느냐. 정치적인 일정으로 보면 뭐 김종인 영감님이 보는 타임 스케줄하고 이준석이 보는 타임 스케줄하고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내 동생, 한참 동생이지만 나이로는 정치는 내 선배님이 옳시다. 왜 이렇게 새누리당 지금 국민의힘 전 당계를 만들 때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좀 더 좀 애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에 대해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고 저도 좀 만나주고 저도 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나서 좀 한 수 좀 가르쳐 주소. 난 그렇게 묻고 싶어요. 네, 먼저 한민수 대변인께 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가 공천을 받을 거다. 근데 여기서 낙선을 하면 정치 인생이 끝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까? 일단 보니까 우리 우상호 의원이 상당히 중진이고 뭐 보는 눈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해준 분이 친윤의 또 중진 의원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도 있겠습니다만은 들으신 말씀도 있어요. 있는데 전 이번에 징계 취소가 처음엔 대사면이라는 표현이 나왔지 않습니까? 참 희한하죠. 해주겠다는 사람은 있는데 그 해당자는 받는 사람 받기 싫다고 했어요. 계속 그러다가 뭐 징계 취소까지 왔습니다만은 전반적인 기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이준석 전 대표를 계속적으로 이제 당에서 이렇게 쫓아내려고 했던 분들은 이전까지는 지금까지 강서 보궐선거 전까지만 해도 인위적으로 이른바 소멸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를 정치권에서. 근데 그게 지금 여의치 않아진 겁니다. 강서 선거 이후로 민심도 상당히 좋지 않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 상황에서 뭐 비대위로 가지 않고 그 혁신위를 띄웠고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적으로 신당에 가까워지는 조금씩 가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지난 1일이었습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만나는 모습들 봤을 때 신당 쪽에 상당한 많은 무게를 두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징계 취소가 저런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징계 취소가 결국은 지금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노원병이라는 이준석 전 대표가 3번이나 출마해서 낙선한 그곳에 다시 공천을 해서 이번에는 자연적인 소멸로 이준석 대표를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정들이 나오는 거고요. 전 그렇지만 마지막 변수는 있다고 봅니다. 여당이 계속적으로 지지율 회복을 못하고 어떤 통합하지 않으면 정말 총선을 진다고 할 때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상당한 지분을 내주는 또 협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은 뭐 나중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노원이라는 지역의 험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견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노원 외에 다른 지역에 나오는 것도 사실 정치적 명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지난번에 당대표가 되지 않았다면 또는 사상 유례 없이 여당 대표가 축출당하는 징계로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노원을 벗어나는 게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당대표가 되는 순간 그리고 사상 유례 없는 대통령과의 충돌 끝에 징계가 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노원을 떠난 전국 정치인이에요. 이미. 그리고 본인의 거취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혁신 1호안까지 될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래 나 배구종군 할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구종군 한다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노원 가서 당선되고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승리하나? 아니거든요. 그거를 이준석 전 대표가 알기 때문에
아까 김용남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비대위원장이나 그에 준하는 즉 원상복구, 과거 자기가 당 대표였는데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가 되든지 아니면 총선을 승리할 수 있는 대통령의 어떤 국정대전환, 반성사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 본인이 노원에 출마를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이 노원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부가 다 험지입니다. 그런데 뭐 노원 가면 어떻고 노원 안 가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갖다가 소위 판을 갖다가 다시 지금 판바꾸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권도 판바꾸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준석 대표도 이게 대통령 가지고는 선거 못 치르니까 완전히 판바꿔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노원에 뭐 공천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는 더 이상 이제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논의가 된 거다.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 혁신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탈당하지 마. 공천 줄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고 이준석 대표는 야 지금 탈당하냐? 내가 탈당하고 안 하고 뭐 노원 공천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이기려면 대통령이 국정대전환을 하든 아니면 나한테 정권을 주든 요 정도는 돼야지 뭐가 이해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지금 대화가 오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갑작스럽게 부산으로 향했다 이런 공고가 나왔습니다. 부산으로 왜 갔냐 하면 이준석 대표가 강연이 있어서 부산으로 갑작스럽게 향한 건데 자 그러면 김 의원님 일단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하나랑 그다음에 탈당 이야기가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탈당은 결국 할 거라고 보시는지 그 두 개 좀 답 좀 해주시죠. 우선 인요한 위원장이 부산까지 내려가서 행사장으로 찾아간다. 근데 행사장으로 찾아온 사람을 안 만날 방법은 없죠. 예. 물론 한 가지 대응 방안은 둘이 사석에서 다른 사람이 없는 데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안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뭐 악수 정도 하고 인사만 하고 그냥 헤어지는 방법. 그거를 하나 떠올릴 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준석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이 어디 뭐 다른 사람이 배석하지 않는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는 방식이 있을 텐데 아마 후자는 이준석 대표가 그 자리를 안 만들 거로 저는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공개 장소에서 그냥 인사만 나누고 헤어지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요한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성의는 보여주는 것이죠. 부산까지 내려가서 행사장을 찾아가서 나하고 좀 만나자, 이야기 좀 나누자라는 제의까지는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준석 대표가 정말 연말쯤 탈당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건 제가 보기엔 그때쯤 지금부터 연말까지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국민의힘의 지지율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지금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떨어진다 하면 아마 탈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어떤 이유가 됐던 드라마틱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탈당을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계속 창당 얘기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은 좀 추세를 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 교수님께도 질문을 이어서 드리자면 사실은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갔는데 이제 얘기를 안 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교감이 없었나 봐요. 이준석 대표 측이랑 제가 통화를 한번 해봤더니 아니 이게 무슨 예의가 아니다. 이게 오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그렇다고 뭐 그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다면 이거는 오히려 더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인요한 위원장하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 지금 지금 만남 관련된 부분은 두 분의 이해관계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없고요. 국민을 향해서 서로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혁신위가 출범했기 때문에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결국은 우리 진영을 단합하고 또 외부에 우리 진영과 밖에 있는 분들도 영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비주류에 해당한 분들을 갖다가 포용하지 못한다면 내년도 선거에서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비주류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 인사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줘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이준석 대표로서도 좀 답답한 것이 뭐냐면,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든다 하는 부분도 사실은 뾰족한 수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 노원병 얘기를 하지만 노원병을 자기 공천을 하는 것은 사지로 모는 것이다 하고 자기를 그렇게 평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준석 대표가 처음 2021년도 당대표가 됐을 때 젊은 정치인으로서 부각이 많이 되고 그래서 당연히 그 지역은 홍정욱 전 의원이 당선됐기도 했고, 그 이후에 안철수 의원이 당선된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물급도 다 성공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도 이준석 대표가 노원병에서 되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했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거기를 사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 정치적으로다가 위상이 좀 많이 추락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밖에 나간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당선될 때가 지역구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탈당을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계속 자기가 밖에서 나갔을 때의 어떤 국민의힘에 가하는 어떤 그 마이너스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렛대로 활용해서 당내 지분 내지는 위상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읽혀지기 때문에 저는 탈당은 하지 않을 것이다. 아까 김용남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국민적 입장의 어떤 반영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론 추이에는 상당히 예민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이제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만약에 정말 나가서 신당을 만든다라고 봤을 때 홍준표 시장은 파급력이 엄청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은 비례정당은 만들지 않겠다고 공언은 했지만, 만약에 홍 시장의 말에 의하면 비례정당 가면은 정의당보다 의석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동의하시나요? 일단 정의당이 6석이죠 현재. 그래서 그것보다는 많을 거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일단 선거제 협상도 좀 봐야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 간에 지역구 문제도 있지만 비례대표 제도를 어떻게 할지가 있고, 현재 준연동형제로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권역별로 나눠놓고 연동형제를 할지, 예전의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갈지 협상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뿐만 아니고 많은 신당을 고민하신 분들이 창당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형태로 할 건지가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좀 전에도 우리 앞에서 나왔듯이 오늘 이뇨한 위원장이 부산행은 좀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준석 전 대표와 상당히 갈등을 겪었을 때 울산까지 찾아가고 막 그랬어요. 네. 이준석 대표는 도망 다니고, 도망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데 이동하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적으로 갈등은 이어졌다가 후보가 결정적으로 나타나서 포옹을 하면서 다 통합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준석 대표는 대선을 이기고 지방선거를 이기고 쫓겨났어요. 토사구팽 당했다고 본인은 생각할 겁니다. 많은 국민도 거기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뇨한 위원장이 온다고 해서 이건 풀리지 않을 거고, 와서 하면은 이준석 대표는 진위를 확인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진위 확인이 앞으로 12월까지 자기가 보겠다는 신당 과정에 있어서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만약에 만난다면은 물어볼 겁니다. 당신 혼자 당신 뜻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이게 진짜 용산에 있는 대통령의 생각입니까? 저라도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엊그제 내놓은 혁신안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거 본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얘기가 된 겁니까? 물어볼 거예요. 그래야 본인과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그냥 이뇨한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얘기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탈당 못하게 발을 잡고 결국은 노원 공천할 거다. 나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진위 확인을 할 거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왜 이준석 대표는 12월까지 보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정치 상황에 많이 요동을 칠 거고, 특히 국민의힘은 지금 여러 가지 던져놓은 혁신안,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서 국민 여권 전체가 크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볼 겁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어제 2호 혁신안도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의원들에 대해서 이 불출마 혹은 수도권 출마를 요청했다라는 건데, 먼저 영상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영상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선 우리 당은 위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가 위기인데 이제는 국민한테 모든 것을 돌려주고 정치인이 결단을 내려서 희생을 해주는 그런 새로운 길을 요구합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당의 회생을 바라신다면 적절한 답변이 있을 걸로 기대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김기현 대표께서도 적절한 시점에 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한 부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1호 혁신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홍준표 시장 반발을 했었는데 박 교수님, 2호 혁신안에 대해서는 아주 반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반색을 한 건가요? 사실 정치인이라면 자기 지역구 버리고 지역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에 가서 출마하라? 이거 대단한 정치적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이 소위 윤핵관들에게 폭탄을 던졌어요. 영남에서 무난히 당선될 수 있는데 네. 서울 가서 죽으란 얘기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이번 총선 지금 현재 판세라면 뭐 앞으로 판세는 변하니까 네. 현재 판세라면 수도권 굉장한 험지입니다. 결국은 당 중진, 당 대표 그다음에 대통령 핵심 실세 이런 사람들이 서울 나가서 결국은 희생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정치인이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다음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는데 그때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것과 안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다음 정치 행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당내에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차기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때 본인이 움직이려면 소위 말해서 배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도권 가서 다 죽어버리면 낙선하면 네. 그때는 답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그 인요한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혁신위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아니냐. 왜냐하면 사실은 혁신을 누가 해야 되냐 하면은 대통령실하고 대통령이 혁신을 해야 돼요. 사실 이번 혁신이 출범하기 전까지 지난 강서구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패배 이후에 당의 분위기가 어땠냐 하면 여론이 어땠냐 하면 용산 책임론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혁신이 뜨고 메가서울 뜨고 이러면서 대통령 책임론이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밑에서 불만이 많으니까 그 불만을 누구에게 던진 거냐? 윤핵관한테 던진 거예요. 네. 당신들이 대통령에게 올 불만 다 안고 서울 나가라 그러는데 윤핵관들 지금부터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적으로 자기 희생 보여줘야 될지 아니면 개인적 실리를 찾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 피할 수 있으면 아마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앞서서 대변인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 중에 이 2호 혁신안이 진짜 이게 혁신 위에서 만든 안인지 아니면 정말 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돼 있는지 이제 그게 좀 궁금한데 어떨까요? 네. 좀, 네. 너무 민감한 질문을 드렸을까요? 적어도 당 지도부와의 교감이 없었던 거는 거의 확실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다시 컴백하고 바로 이 혁신의 2호 혁신안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의원들, 명칭에 따라서 칭하게 따라서는 친윤으로도 분류될 수 있는. 분류될 수 네.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친윤 의원으로 분류되는 전 사무총장이 바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컴백한 다음에 이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의 주장대로 지금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소위 허수아비다. 용산의 대통령실과 교감하에 용산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한다라는 전제하에 따져보면 안 맞는 거죠, 이게. 네. 인재영입 위원장의 컴백과 이 2호 혁신안은 전혀 내용이 상충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글쎄요,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독자적인 판단 아니었을까 싶고 예. 정치에 있어서는 명분을 먼저 획득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요한 위원장의 어떤 중진과 또 친윤 의원들에 대해서 그리고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저는 방점은 불출마에 찍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불출마를 하든지 뭐 부득이 출마를 하겠다면 수도권으로 올라와라 이건데 그거를 뒤집을 만한 명분을 과연 찾을 수 있을지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명분을 국민들로부터 설득해내고 명분 싸움에서는 인요한 위원장이 1승을 먼저 거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승을 거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민수 대변인께도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은 민주당의 상황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이 당이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이 혁신안을 받았다, 뭐 쉽진 않겠지만 받았다라고 하면 사실 민주당도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역대 제가 이제 기자 때 총선이나 이렇게 선거 취재를 해보면 특히 뭐 작은 정당도 마찬가지나 큰 정당, 1, 2정당은 그 다른 정당의 움직임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전체 선거 구도를 짤 때도 그렇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앵커 말씀대로 인 위원장이 저는 이거 상당히 폭탄이 될지 메가톤급 이슈로 좋은 쇄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 민주당도 여러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당장 다음 주부터 총선기획단 월요일부터 1차 회의가 있고 앞으로 이어질 인재영입위원회도 구성될 거고 여러 가지 단위들이 있거든요. 차분하게 준비할 거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저희 당 외부에서도 뭐 지금 뭐 민주당 이렇게 하면은 뭐 무슨 거대 의석을 얻을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당대표나 우리 소속 정당 의원들도 그렇고 전혀 그런 얘기들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 강서 보궐선거 하나 이겼다고 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고 지금의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인데 거기에 오만해가지고 무슨 뭐 200석 얘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영향을 받건 우리 쇄신 작업할 때는 가장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분열되지 않고 오만하게 굴지 않는 것 그런 기조하에서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국민의힘 사정도 할 말은 많은데 다 얘기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성 교수님께 질문 하나만 드리자면 사실은 지금 선거가 한 5개월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이미 다 지역에서 다 활동을 하고 있을 거고 이미 다 채비를 갖췄을 텐데 갑자기 수도권 나가라 하면 기존에 준비하던 사람들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그런 결정을 한다라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결정할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용산하고의 뭐 연계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인용환 혁신위의 활동에 대해서 뭔가 자꾸 무슨 기획적인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저는 생각에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인용환 혁신위가 내건 게 4가지 아닙니까? 변화, 통합, 희생 그리고 밝은 미래. 사실 보수의 어떤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희생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희생 관련된 부분은 지금 당 지도부나 중진이나 또 친윤 그룹에서 뭔가 앞장서서 뭔가 희생적인 걸 해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총선 승리를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 현실화 관련된 부분은 공천관리위원회 과정에서 조정을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중진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옮겨서 하는 경우 사실 뭐 좀 거기 있을 때에 준비한 것에 비해서는 약하겠지만 사실 수도권이라는 데가 어떤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보다는 전체 선거 지형과 선거 구도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인용환 혁신위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느냐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민생과 경제 이런 국정 기조로 바꾼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지지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여론이 뒷받침된다면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김포 서울 편입론, 정말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관련된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지역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제되고 그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그 주민들 요구에 응답하겠다는 그런 차원이고, 서울과 동일한 생활권을 공유하는 수도권의 행정구역과 생활 권역을 일치시켜서 수도권 주민의 편익 개선에 방점을 둔 실용적 가치 중심의 정책입니다. 누가 봐도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정략적이고 경박한 선거 전략일 뿐입니다. 덧짓거리 하지 말고 5호선 연장 등 교통 문제나 해결하라. 김포에 쓰레기 버리려 그러냐? 그런다고 펴줄 줄 아냐? 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김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 편입 여부를 추진하겠다는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 입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한마디로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입니다. 나라의 미래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 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참 나쁜 정치입니다. 네, 지금 여러 의견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은데 먼저 오늘 보신 네 분의 의견이 어떤지부터 궁금해요. 이 서울 편입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찬반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먼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한번 쭉 얘기해 주시고. 네. 저는 시대에 역행하는 어이없는 선거 이슈 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포를 갖다 서울로 편입하는 게 지금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 기대하는 게 국민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중요한 이슈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난개발도 아니고 난편입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게 지역 분권 그리고 소위 지역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20년 동안의 흐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근시안적인 정책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우리 민주당의 입장을 묻는데 그러면 저는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이 뭡니까?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지방균형발전 며칠 전에 기념의 날 가가지고 축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날 메트로폴리탄 서울을 만들겠다고 TF를 띄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뭘 믿어야 됩니까?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사전 논의가 전혀 없다고 하고 여당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연구를 이제 시작하겠다. 그러면 신중하게 이걸 검토해보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진보 보수 정권을 떠나서 수도권 1급 체제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국토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을 대통령도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을 걸었던 분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수도권 특히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겠다고 하면 부울경 메가시티와는 결과 철학과 기조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를 정략적이고 선거 5개월 앞둔 표퓰리즘이라고 비판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 아까 2호 혁신위는 승부수가 될지 자충수가 될지 조금 시간을 봐야 돼요. 하지만 이거는 저는 승부수가 아니고 자폭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왜 거론되게 됐는지를 설명해 드리면 작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동연 지사가 그동안 경기도 분도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남도와 경기 북도로 나누겠다는 것이고 정말로 열심히 진심으로 그걸 추진했어요. 근데 김포시 입장에서는 경기 북도에 편입되면 위치상은 북도가 맞겠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경기 남도의 세수가 북도보다 서너 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북도에 포함되어 있는 시들은 재정 자립도가 10%대에 머무는 재정적으로 힘든 도시들이 많아요. 김포시 입장에서는 경기 북도로 편입되느니 서울로 들어가겠다는 요구가 작년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김포시에서 꾸준하게 그 주장이 있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김기현 당대표가 당론으로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확 불이 붙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포뿐만 아니라 구리, 하남, 뭐 심지어는 고양, 성남, 인접된 과천까지 다 네. 들썩들썩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민주당에서는 이게 총선용 전략 아니냐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이 발단은 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도 분도론에서 시작된 겁니다. 과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교수님 생각도 네, 지금 궁금합니다. 일주일 이상 그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가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국민의힘이나 김기현 대표의 승부수가 지금 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갑자기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이 뜬금없는 시 발표가 됐다. 그리고 무슨 던지기식이다. 또 무슨 무슨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개 그 정책학에서는 정책의 창이 열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책의 창이 열리는 시기가 대개 그 선거를 앞두고 대개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거 전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선거를 전후하다 보면 각종 정책 이슈가 쏟아져 나가고 여기에서 잘 걸러지고 합의가 되면 되게 공약으로 연결되고 그 공약이 현실적으로 그 정책으로 연결되는 이런 시스템과 과정을 갖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 청주에서 있었기 때문에 청주에서 청주청원 통합 과정 문제하고 또 행정수도 이전 과정 관련된 부분을 쭉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슈는 한 10년 정도는 국민의힘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아주 큰 쟁점이고 좋은 그 선제적 이슈를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방향성이 맞습니다. 뭐냐면 일단 그 행정구역과 관련해서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같아져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맞고 또 세계적인 추세가 글로벌 시대의 국제 경쟁 시대에서 국가 간 경쟁보다는 도시 간 경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뉴욕이나 파리나 런던이나 뭐 북경이나 상해나 또 도쿄나 이런 데서 이미 메가폴리스, 메가시티로 다 지금 다 체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63년도에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좋은 방향에서 될 것이다.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잘 제기된 이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얘기를 왜 지금 꺼냈을까? 이것도 너무 시점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뭐 아까 포퓰리즘 얘기도 하셨지만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는 게 표에 그렇게 도움이 되나 이게 궁금하거든요. 김 의원님. 예상해 보면 김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서울 편입이 안 되면 경기 북도로 편입되겠다는 것을 찬성할 김포 시민보다는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김포 시민이 훨씬 많을 거로 예상됩니다. 네. 근데 이게 수도권 전체에 있어서 국민의힘에게 총선에서 특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거냐 아니면 총선은 전국 선거니까 다른 지역까지 플러스가 될 거냐 저는 그건 매우 의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김포 편입 그리고 구리 하남 여러 군데서 들썩거리니까 메가시티 서울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한 950만 명 정도 되는 서울시 인구에 100만, 200만을 더하는 게 메가시티는 아니거든요. 진정한 메가시티는 사실은 서울, 경기, 인천 2,600만 정도의 인구에 있어서 뭐 행정구역의 개편이 중요한 것보다는 거기에 교통망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어떤 조건을 어떻게 배분하고 2,600만이 사는 지역을 효율화하느냐 이게 이제 메가시티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뭐 당사자들 그러니까 서울 편입이 직접적으로 이슈화되는 지역은 조금 유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선거판에 총선 이슈로 끌고 가기는 좀 무리 아닌가 싶습니다. 박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사실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지만 이게 수도권 특히 김포 빼고는 뭐 크게 영향이 있을까? 아니면 뭐 이슈 선점에
뭐 그런 걸 노린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면 전환용으로는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 국면 전환용으로는. 근데 이게 정말로 총선까지 또는 다음 대선까지 끌고 갈 이슈가 되겠느냐. 저는 그 점에서는 승부수가 아니라 자칫하면 감당 못할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지금 뭐 김포라든지 구리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뜨거워지니까 이거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더 뜨거워지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서울의 강북 같은 경우에 재개발해야 되고 재정비돼야 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예산이 김포에 쓰인다? 서울 시민들 발칵 뒤집어집니다. 또 하나 이게 수도권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메가시티를 준비했던 곳이 있어요. 법률까지 준비했던 게 부울경 메가시티입니다. 왜냐? 대한민국 수도 서울로 모든 게 집중되니까 지방이 소멸되고 있어요. 네. 이걸 막기 위해서 추진된 게 부울경 메가시티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부울경 사람들 다음 총선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럼 우리는 영원한 2등 국민이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울경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소위 말해서 메가서울에 대한 반대 여론이 나오면 총선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감당 못할 그런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좀 그런 점에서 과연 총선 이후까지 이 이슈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 좀 메가시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지금 교통통신도 발달하고 행정력이 되게 행정 능력이 크게 증진되었기 때문에 광역화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광역화가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통합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생활권하고 지금 행정구역하고 불일치가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 그래서 이 부분이 서울의 그 메가시티화와 또 부산의 메가시티화, 또 광주의 메가시티화 이런 부분들이 전 정권이 추진하던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잘 연계가 되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시너지가 되는 그런 통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틀에서 방향이 맞다. 그리고 내용들은 구체적으로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송 교수님께서는 방향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뭐 무책임하고 비열한 정치쇼다 뭐 이런 이야기 좀 센 이야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졸속이라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발표되고 한 일주일 전에 했을 때는 정말로 이런 통계들이 있었나? 아니면 실제로 검토가 됐나 했는데 우리 언론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취재를 해보니까 김포시에는 지금까지 검토 보고서 한 장이 없어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의 이른바 지도부의 정책위 의장이라는 분이 김포 골드라인 내리는 사람들 85%가 서울서 내렸다고 해서 서울의 출퇴근 인구가 이렇다. 그걸 가지고 언론에서는 사설까지 나왔습니다. 실제 통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부에 조사한 통계가 12.7%가 제 기억을 합니다. 13%가 안 돼요. 그러면 이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여당이 제대로 인지를 못하거나 왜곡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행정 대개편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 행정체제 개편을 하는 건데 저 대구에서 편입된 군위군이 있습니다. 군위군의 인구가 2만 3천 명입니다. 김포시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8만 5천 명입니다. 근데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총선 앞두고 이렇게 졸속적으로 뚝딱뚝딱 할 문제인가? 저는 지금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찬반을 밝혀라. 왜냐? 김포 시민들이 찬성하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거기 편승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반대가 거세지지 않습니까? 좀 전에 박 교수님 얘기했지만 김포가 편입되는 순간 2,500억 원이 넘는 지방세가 줄어든답니다. 그럼 그건 서울시의 예산으로 가든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지금 많이 개발이 안 됐던 강북이나 도봉이나 이런 쪽에 벌써 중랑에 있는 국민의힘의 지역위원장들이 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거를 당장 어느 지역이 들썩거리고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니까 저 표가 우리한테 오나? 이거는 집권여당의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저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국민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거가 목적이지. 그 한 표를 위해서 다른 지역까지 전반적인 우리 국토 균형 발전을 다 내팽개치고 접근하겠다. 저 우리 국민들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저는 김포 시민들도 차분하게 보시면 아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런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김포 시민들께 단 두 가지의 선택지만 주고 선택해라. 그러니까 경기 북도로 편입될래, 서울시에 편입될래 라는 단 두 가지의 선택지만 주어진다면 서울 편입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3의 선택지, 그러면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 분도를 포기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새로운 문제죠. 그거는. 네. 그렇죠. 제3의 선택지가 있을 땐 다른 문제고 제가 알고 있는 메가시티화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경기도 지사를 했던 김문수 지사 때 적극 추진되기 시작했던 GTX, 그러니까 경기도와 서울을 남북간으로 동서간으로 이렇게 횡단하는 광역 고속철도망의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가 주장했던 광역 서울도 같은 게 메가시티화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950만 서울 시민에 100만, 200만 더하는 거는 메가시티라고 명칭하기는 조금 본래 의미와는 좀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송 교수님 아까 광역화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뭐 광역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이게 어떤 이 총선을 앞두고 꺼낸 전략으로는 괜찮나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네. 대개 저도 경험을 해보면 행정수도 관련된 부분도 사실 대선 과정에서 뜬금없이 금방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논쟁과 논쟁을 거쳐서 이해의 조정을 거쳐서 결국은 세종시가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주청원 통합 관련된 부분도 그런 과정을 봤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어떤 통합은 어떤 규모의 경제나 산업 배치나 여러 가지가 어떤 생태계를 갖다가 어떤 레벨업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을 주도하는 정치 세력이 이기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그래서 김포시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고양, 부천, 광명, 구리, 하남 이렇게 어떤 수요가 계속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생활권하고 어떤 행정구역하고의 불일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총선 때에 아마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후보자가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주민들이 이것을 지지해 준다면 결국은 그것이 관철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의견 수렴과 추진 과정으로 이렇게 보면 된다. 일단 일단 던져놨으니까 이것대로 추진이 되고 굴러갈 것이다. 지켜보면 된다. 결국은 통합하겠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 경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어쨌든 이슈 선점에서 민주당이 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는 어떤지 짧게만. 그렇죠. 이제 아무리 이제 선거가 앞두더라도 여당이나 정치인들은 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민생 이슈 이거 좀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는데 국민들 지금 고금리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고물가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민주당이 좀 더 많이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드립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뉴스와이드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